서울이 물에 잠긴다고요? 네덜란드 치수공학의 거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40년간 전 세계 홍수를 막아온 그가 서울의 배수 시스템을 보러 왔습니다. 시간당 100. 뉴욕 지하철을 마비시킨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청계천만 멀쩡했습니다. 이건 하천이 아니라 요새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IMF 때 허리띠 졸라매고 만든 그 인프라. 지금 여러분의 손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피터 반데르 베르흐입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에서 40년간 치수공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 네덜란드는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물과 싸우는 것이 곧 생존이었죠. 저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국제도시방재학회에서 한국 서울의 청계천 보고서를 처음 접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인공 하천이 홍수 방어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인구 1,000만 명이 빽빽하게 들어찬 콘크리트 정글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하천이 제대로 된 방제 기능을 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홍수를 막기 위해 도시 외곽에 거대한 저류지를 만듭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요. 물은 위험하니까요. 사람과 물은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500년간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정반대였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물길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치수가 아니라 전시용 조경이라고요. 예쁘장한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방제시설이라고 포장한 것 같다고요. 진짜 폭우가 쏟아지면 저 하천이 오히려 범람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무렵 뉴스에서 기후변화 소식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독일에서 1,000년 만에 홍수로 200명이 숨졌고 뉴욕에서는 시간당 80폭우의 지하철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기후가 미쳐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예전에는 100년에 한 번 올 비가 이제는 10년에 한 번 옵니다. 우리가 만든 방어선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40년 경력에 저도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태평해 보였습니다. 매년 여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데도 청계천 범람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운이 좋은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긴 게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국제방재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청계천의 허점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치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일주일이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요. 40년간 물과 싸워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어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규모가 달랐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와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빽빽한 도시에서 물길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걸까?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시청 방재안전과 이준혁 과장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저는 형식적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를 타고 청계천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 과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홍수 역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시스템의 허점을 찾으러 온 것이지 역사 수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서울 풍경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판자촌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하천 옆까지 허름한 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빗물이 땅 위로 흘러가는 구조였습니다. 이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1950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서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죠. 사람들은 하천 옆에 판자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집이 떠내려갔어요. 매년 여름마다 수십 명이 익사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1984년 홍수 현장이었어요. 사람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가재도구를 건지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집을 잃었겠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밤잠을 못 주무셨대요. 비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물이 무서웠던 거죠. 저는 네덜란드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500년 전에는 그랬어요. 북해의 폭풍 해일이 밀려올 때마다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1953년 대홍수 때는 하룻밤에 1,800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 트라우마가 우리를 치수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차가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깜짝 놀랐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물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깔끔한 산책로가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죠. 60년 전 사진 속 판자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청계천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하천을 덮고 그 위에 도로를 놓았죠. 2003년에 그 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다시 살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굳이 하천을 복원했습니까? 도로가 더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이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물이 무서웠습니다. 홍수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이기는 법을 찾으셨죠.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과 함께 살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물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바다를 밀어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물을 끌어들인 겁니다. 두려움을 안고 함께 살기로 한 거예요. 저는 아직 청계천의 방제 시스템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뭔가가 제 마음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청계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저는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보도블록,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가로등, 물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계단들.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제 전문가입니다. 예쁜 풍경에 현혹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하천의 최대 유량은 얼마입니까? 집중호우 시 배수 용량은요? 이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훑어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청계천의 폭은 고작 40에서 50m 정도였습니다. 네덜란드 기준으로는 소규모 수로에 불과했어요. 이 정도 규모로 서울 도심의 빗물을 감당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은 너무 좁습니다. 시간당 100mm 폭우가 쏟아지면 30분 안에 범람할 겁니다. 제가 40년간 봐온 수로 설계 기준에 한참 못 미쳐요. 이 과장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여유로워서 저는 더 불편해졌어요. 마치 제가 뭔가 큰 걸 모르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계속 둘러봤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콘크리트 벽면에 표시된 눈금이 보였어요. 수위 측정 표시였습니다. 가장 높은 눈금에 빨간색으로 경고선이 그어져 있었죠. 저는 이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경고선까지 물이 차오른 적이 있습니까?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8월이었습니다. 서울에 시간당 141mm 폭우가 쏟아졌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당 141mm라고요? 그건 재앙 수준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강우량이에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청계천은 어떻게 됐습니까? 범람했습니까? 이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버텼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수로가 141mm 폭우를 버텨냈다고요? 하지만 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설령 청계천이 버텼다 해도 다른 곳은 어땠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서울 다른 지역은 어땠습니까? 이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반지하 주택 3가구가 침수됐습니다. 3분이 돌아가셨어요. 빗물이 너무 빠르게 차올라서 대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아무리 청계천이 버텨도 도시 전체를 지킬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결국 한계가 있었군요. 청계천 하나로 서울 전체를 보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과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청계천이 없었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컸을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2022년 그 폭우 때 청계천이 흡수한 물의 양은 25만 톤입니다. 만약 그 물이 전부 도심으로 쏟아졌다면 반지하 침수는 3가구가 아니라 수백 가구였을 겁니다. 희생자도 훨씬 많았겠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청계천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3분이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재앙을 막은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은 뭘 했습니까? 이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쳤습니다. 반지하 주택 정비 사업을 시작했고 배수 시스템을 전면 점검했어요. 같은 비가 다시 와도 같은 비극은 없도록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물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물길 아래에는 2022년의 아픔이 묻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이 과장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청계천 지하였습니다. 산책로 한쪽에 있는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터널이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굵은 배관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 과장이 손전등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청계천 지하 방수로입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하천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시스템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상의 좁은 수로만 보고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터널의 직경은 최소 6m는 돼 보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기며 벽면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단단한 콘크리트였습니다. 이음새 하나 없이 매끈하게 이어져 있었죠. 이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수로는 청계천 전체 구간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 5.8km예요. 폭우가 쏟아지면 지상 하천이 감당하지 못하는 물이 자동으로 이 터널로 빠집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직경 6m, 길이 5.8km. 이 터널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최대 저류 용량이 얼마입니까? 이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13만 5천 톤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3만 5천 톤이라고요? 그건 올림픽 수영장 54개를 가득 채우는 양이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청계천에만 있는 겁니까? 이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울 전역에 이런 지하 방수로가 있어요. 총 저류 용량은 450만 톤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50만 톤. 그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전체 저류 시설보다 많은 양이었어요. 저는 40년간 치수공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규모의 도심 지하 방수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터널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거대한 펌프실이 나타났어요. 천장까지 솟은 펌프들이 낮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펌프 하나에 다가가 명판을 확인했어요. 초당 배수량 50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펌프가 몇 대입니까? 이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청계천 구간에만 42대입니다. 전부 가동하면 초당 2100톤을 배수할 수 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초당 2100톤이면 1분에 12만 6천 톤. 시간당 756만 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배수 능력이었어요. 네덜란드 최대 펌프장인 아이슬미어 시설도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과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든 겁니까? 이 과장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003년 청계천 복원 때 기본 구조를 만들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확장했습니다. 특히 2010년 서울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때 시민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 뒤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지하 방수로를 확충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픔이 시스템을 만들었군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어요. 1953년 대홍수 이후에 델타 프로젝트가 시작됐으니까요. 재난은 끔찍하지만 그 뒤에 남는 교훈이 나라를 바꿉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청계천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흐르는 물길, 산책하는 시민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발밑에 거대한 방어선이 숨어 있다는 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천이 아니라 요새였구나.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서울의 지하방수로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홍수 대응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먼저 뉴욕이었습니다.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을 강타했어요.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지하철 전 노선이 마비됐고 맨해튼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반지하 주택에서 11명이 익사했어요. 복구에 3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서울 데이터를 옆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에 시간당 141mm 폭우가 쏟아졌어요. 뉴욕보다 1.7배 강한 비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멈추지 않았어요. 일부 역에서 침수가 있었지만 2시간 만에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는 더 많이 왔는데 피해는 더 적었다고요? 다음은 도쿄였습니다. 일본은 치수 강국으로 유명하죠. 도쿄 외곽에는 세계 최대 지하 방수로인 수도권 외곽 방수로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거대한 지하 신전처럼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시설은 도쿄 외곽에 있습니다. 도심에서 30km나 떨어져 있죠. 도심 한복판에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그 시설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은 달랐습니다. 청계천 지하방수로는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빗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흡수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마치 갑옷의 차이 같았어요. 도쿄의 시스템은 성벽입니다. 멀리서 적을 막죠. 하지만 서울의 시스템은 몸에 두른 갑옷이에요. 어디를 공격받아도 바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홍수 경보 발령부터 대응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뉴욕은 평균 6시간, 런던은 4시간, 도쿄는 3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은 얼마였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7분. 서울의 평균 대응 시간은 47분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47분 만에 홍수 대응을 완료한다고요? 저는 다음 날 이 과장에게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들. 그 아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겠죠.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기 발밑에 얼마나 정교한 방어망이 깔려 있는지요. 저는 네덜란드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물과 싸워왔어요. 500년 동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물을 밀어냈습니다.
방조제를 쌓고 바다를 막았죠. 물은 적이었어요. 이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서울은 달랐습니다.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적을 품에 안은 겁니다. 대신 그 적을 완벽하게 통제할 시스템을 만들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물을 거부했다. 서울은 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의 방식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비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빗물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아마 청계천 지하 어딘가에서 조용히 흡수되고 있겠죠.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깨우지 않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 과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청계천을 처음 만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요. 그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청계천 상류 쪽에 있는 작은 경로당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7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로 보였습니다. 이 과장이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당시 현장 인부, 감독관, 측량 기사로 일하셨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네덜란드에서 왔다면서요? 거기도 물이 많다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나라도 평생 물과 싸워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 알겠구먼.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여쭤봤습니다. 청계천 공사할 때 어떠셨습니까? 다른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어요. 힘들었지.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콘크리트 부었어.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장갑을 3겹씩 꼈어. 근데 안 힘들었어.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960년에 이 근처에서 태어났어. 그때 청계천은 시궁창이었어.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 장마철만 되면 물이 넘쳐서 집이 떠내려갔어. 내 동생이 6살 때 익사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할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사에 자원했어. 돈 때문이 아니야. 다음 세대는 물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해서. 내 손주들은 내가 겪은 그런 일 안 당했으면 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측량 보조였어요. 남자들 틈에서 줄자 들고 뛰어다녔지. 사람들이 여자가 무슨 공사판이냐고 했어요. 근데 나는 그만둘 수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1984년 홍수 때 돌아가셨거든. 집 지키려다가 물에 휩쓸려 가셨어.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청계천 완공되던 날 나는 여기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한테 말했지. 아버지, 이제 여기서는 아무도 안 죽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40년간 전 세계 치수시설을 봐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어요. 한 세대의 아픔이 만든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지금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에이, 우리가 뭘 했다고. 그냥 삽질한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방패를 물려주신 겁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이보다 위대한 업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방 안이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 듣고 싶었어. 평생. 누군가한테 그 말 듣고 싶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을 만든 건 기계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물 때문에 울지 않기를 바랐던 부모들. 그들의 사랑이 이 모든 걸 만든 겁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서울이 있었어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어선. 일주일 뒤 저는 델프트 공과대학교 대강당에 섰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치수 전문가 200여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청계천 사진이었죠.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기 전까지 확신했습니다. 인공 하천은 실패한다고요. 도심 한복판에 물길을 끌어들이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시간당 141mm 폭우. 지하방수로 450만 톤 저류 용량. 47분 대응 시간.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 사진을 띄웠어요. 이분들이 청계천을 만드셨습니다. 60년 전 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입니다. 다음 세대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삽을 들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콘크리트를 부었고 한겨울에 손이 얼어도 측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땀이 지금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청계천 산책로를 걷는 한 가족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잡고 물가를 거닐고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모릅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요. 저 아이는 그냥 예쁜 산책로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할아버지 세대가 원했던 겁니다. 손주들이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그분들이 평생 꿈꿔온 세상이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목이 메어왔어요.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치수공학을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방조제와 댐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들을 위해 기꺼이 땀 흘리는 마음. 그게 진짜 방어선이었습니다.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방어선이요.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수를 받을 자격은 제가 아니라 서울의 그 어르신들에게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네덜란드 치수 정책의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방식으로요. 서울이 보여준 것처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서울의 그 경로당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러분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을요.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울을 떠올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관제실에서 화면을 지켜보고 있겠죠. 47분 안에 대응할 준비를 하면서요. 그리고 청계천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겠죠. 비가 와도 걱정 없다는 듯이요. 그게 바로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려움 없는 내일이요.